이번 시간에는 로지컬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리적 에이전트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로지컬 에이전트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이제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그런 에이전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은 굉장히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라고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유추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는 이런 지식행위를 우리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행위들을 만들어내는, 흉내내는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리지 베이스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날리지 베이스는 뭐냐면, 날리지 베이스란 우리가 지식을 표현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문장들의 집합을 우리가 날리지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들의 집합을 날리지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지식을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꺼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거고, 상대방은 그거를 보고 혹은 듣고 혹은 읽고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컴퓨터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서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 언어로 만들어진 우리의 지식들, 그 문장들을 모아놓은 것, 그것을 이제 날리지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주로 지식 기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날리지 베이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날리지 베이스로부터 우리는 추론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 혹은 날리지 베이스로부터 우리는 인퍼런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 있던 지식들, 날리지 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지식들일 거예요. 그런 지식들로부터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장을 유도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 에이전트는 이렇게 날리지 베이스와 추론 엔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날리지 베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메인별로 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인퍼런스 엔진은 도메인별로가 아니라 각각 날리지 베이스에 따라서 모든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도메인 독립적인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리지 베이스 에이전트는 이렇게 날리지 베이스와 추론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날리지 베이스 에이전트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날리지 베이스 에이전트의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테리라는 연산, 두 번째 에스크라는 연산, 그리고 세 번째 테리라는 연산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날리지 베이스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날리지 베이스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개념적인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펑션 이름은 KB 에이전트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는 퍼셋라는 환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든 에이전트들은 환경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들을 받게 되고요. 뭐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센서를 통해서 환경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퍼셉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퍼셉트를 가지고 에이전트가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날리지 베이스드 에이전트도 퍼셉트라는 환경으로부터의 관측된 요소들을 받아서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날리지 베이스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건 날리지 베이스라는 지식들이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떤 문장들의 집합, 그 지식 베이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텔이라는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텔이라는 연산은 에이전트가 환경으로 받은 정보들을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식 베이스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지식 베이스 자체가 문장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어떤 문장화된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KB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크란 연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스크란 연산은 뭐냐면 KB로부터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이제 질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사이에서 사실 많은 양의 이제 인퍼런스, 추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KB는 그 결과로 액션, 어떤 행동들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위 집합을 이제 리턴하게 됩니다. 행위 집합을 받게 되면 에이전트는 그 행위 집합으로부터 하나의 행위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 수행된 행위를 다시 날리지 베이스에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날리지 베이스에 이제 업데이트라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을 다음 스텝으로 넘겨줍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날리지 베이스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세 가지 연산으로 텔과 에스크와 다시 텔을 하는 연산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날리지 베이스 에이전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푸스 월드라는 문제고요. 이 원푸스 월드라는 일종의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 대해서 먼저 환경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서 이제 환경 정의를 하기 위해서 PAS를 가지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P는 퍼포먼스 메저고요. E는 환경 정보, environment, 그리고 A는 actuator,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그리고 S는 센서, 즉 환경으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우린 항상 문제들을 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원푸스 월드도 똑같이 이런 PAS 환경에 대한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퍼포먼스 메저입니다. 자, 이 원푸스 월드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4칸 4x4로 된 마치 바둑판 같은 형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플레이어가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플레이어입니다. 이 플레이어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골드가 있죠. 이 골드를 무사히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 플레이어 게임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플레이어는 여기에 보면 원푸스라는 이제 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푸스라는 괴물이고요. 그리고 PIT라고 되어 있는 함정들이 군데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퍼포먼스 메저는 골드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000점을 얻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함정에 빠지거나 이 원푸스를 만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000점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한번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1점 감소되고요. 그리고 화살을 한 번 쏠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화살을 단 한 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화살 한 발을 쏠 수 있는데 그 화살을 쐈을 경우에 마이너스 10점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원푸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게임판에는 원푸스가 한 마리 존재하는데 이 원푸스 주변에는 냄새가 납니다. 원푸스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 각각 이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냄새나는 표시들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함정 주변에는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게임상에서는 이제 함정이 3개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함정 주변으로 상하, 좌우에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바람을 느끼면 그 주변에 이제 함정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금은 이 플레이어가 금이 존재하는 칸에 들어가면 금은 반짝거리기 때문에 반짝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살 한 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살 한 발을 쏠 수 있습니다.
화살을 한 발 쏘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 오른쪽 방향을 향해서 화살을 한 발 쏘게 되면 이 화살은 끝까지 벽에 부딪힐 때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힐 때까지 날아가고 벽에 부딪히고 화살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화살을 위쪽으로 쏴서 원푸스가 맞게 되면 이 원푸스는 죽게 되는데요. 그 죽을 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으악! 이라는 소리를 지르고 원푸스는 죽게 돼요. 그러면 이 플레이어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화살을 쏘니까 원푸스가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났을 경우에는 원푸스가 죽은 거고요.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살이 끝까지 가서 그냥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이 있는 칸에서는 금을 집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고요. 금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따로 필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왼쪽으로 돌아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리고 앞으로 가라, 금이 있을 경우에 금을 집어라, 금을 놔라, 그리고 화살을 쏴라.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센서들이 있냐면 센서들은 바람을 감지하는 센서, 그리고 금이 반짝이는 거를 감지하는 센서, 그리고 원푸스 주변에 나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냄새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빠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푸스가 화살을 맞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 센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으로 원푸스 월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게임판에서 본다면 이 플레이어가 금을 집어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이렇게 금을 짚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 나오거나 이렇게 쭉 갔다가 금을 짚고 다시 되돌아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이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원푸스 월드라는 게임의 환경에 대해서 기술해 봤는데요. 자, 이 원푸스 월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로지컬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지컬 에이전트가 이 게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 전에 이제 원푸스 월드의 이 게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환경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fully observable 하냐, 즉 전체 관찰 가능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서 게임판에서는 게임판 전체를 예시를 들기 위해서 쭉 다 살펴봤어요. 플레이어가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원푸스가 여기 있었고 함정이 한 이 정도 있었나요?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제 게임판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때는 자기가 있는 칸 밖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플레이어가 처음 여기 있을 때는 이 칸에서 바람이 부는지 혹은 냄새가 나는지 반짝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만 느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플레이어가 한 칸 이동해서 이 위쪽 칸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 위쪽 칸에서 냄새가 나는지 바람이 부는지 반짝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게임판에서 실제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니까 전체 게임판의 상황을 알고 있지만 실제 플레이어가 게임을 할 때는 자신 주변의 상황 외에는 다른 상황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부분만이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 관찰 가능의 문제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디터미니스틱 하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는 행위에 따라서 게임의 다음 상태가 이제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에피소딕 하냐? 일화적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에피소딕 하냐? 즉 일화적이냐?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플레이어가 하는 행동들은 이전 칸에서 내가 어디에 옮겨왔고 지금은 어디로 옮겨갈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이전 칸에 움직였던 자리로부터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화적이지 않고 시퀀셜한 순차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기억을 잘 되살려 보면 에피소딕이라는 거는 지금 하나의 상태만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환경을 나타내는 거고요. 시퀀셜하다라는 거는 이 환경들이 다음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로 우리는 시퀀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플레이어가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시퀀셜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이냐? 정적입니다.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 정적이라는 거의 의미는 내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 사이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 요소가 있냐라는 건데, 현재 이 게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앞으로 갈지 혹은 뭐 방향을 전환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데까지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산적이냐, 디스크릿하냐 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어떤 시간적인 연속성의 변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의 값은 이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싱글 에이전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게임이 하나 더 나아가서 원푸스까지가 이제 같이 플레이어를 괴롭히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멀티 에이전트 게임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처음에 게임이 주어진 상태로부터 플레이어만 계속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싱글 에이전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푸스 월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요 네모 박스에 이제 A라고 쳐져 있는 건 에이전트를 말합니다. 즉 플레이어고요. 자, 플레이어가 이제 첫 번째 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 게임 규칙상 함정이 있을 수도 없고요. 원푸스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첫 번째 칸에서 딱 도달을 했더니 첫 번째 칸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즉 바람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다라는 건 1-2 칸이나 2-1 칸에는 우선 함정이나 원푸스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플레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란 의미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가 이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2-1 칸으로 이동을 했어요. 앞서 이제 플레이어가 이쪽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 2-1로 먼저 이동을 했습니다. 2-1로 에이전트가 이동을 했더니 여기서는 바람이 느껴졌어요. 자, 여기서 바람이 느껴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즉 2-2나 3-1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플레이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2-1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3-1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함정이 있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갈까요? 자, 현명한 플레이어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아직 안전한 곳이 있었고 그곳을 아직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서 그곳을 방문하는 게 아주 좋은 행동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2 칸이 비어있기 때문에 1-2 칸으로 이동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거예요. 자, 그래서 1-2 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1-2 칸으로 이동을 했더니 여기서 뭐가 느껴졌냐면 냄새가 느껴졌어요. 자, 냄새가 느껴졌다라는 건 1-3 칸에 원푸스가 있거나 2- 칸에 원푸스가 있다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원푸스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아까 바람이 불었던 곳에서 함정이 어디 있는지를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잠깐 끊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 원푸스는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함정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원푸스가 이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1 칸에 갔을 때도 냄새를 느낄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2-1 칸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푸스는 2- 칸에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즉 1-3 칸에 원푸스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2-1 칸에 갔을 때 이렇게 바람이 느껴졌어요. 자, 바람이 느껴졌는데 만약에 2- 칸에 함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2 칸에 갔을 때도 바람이 느껴졌어야 돼요. 자, 그런데 1- 칸에 바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2- 칸에는 함정이 없다는 의미겠죠. 그럼 함정은 3-1 칸에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원푸스가 어디 있구나, 그리고 함정이 어디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 칸은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는 2-칸으로 가야 되겠죠. 자, 2-칸으로 갔더니 2-칸에서는 바람도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2-3칸과 3-2칸은 안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서는 이제 에이전트가 2-3칸으로 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2-3칸으로 이동을 했더니 여기서는 반짝임이 느껴졌습니다. 자, 반짝임이 느껴졌다라는 건 여기에 금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에이전트는 금을 짚고 다시 왔던 길을 이렇게 되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움직이면서 감소했던 페널티를 빼고 플랫 1000점이라는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실제 이 원푸스월드라는 게임상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로지컬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로지컬 에이전트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로직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로직 논리적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난리지 베이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 문장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 베이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들의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죠. 그리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들의 집합이 지식 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문장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는 사람 중심의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런 문장들이 이제 모여서 지식 베이스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런데 이 지식 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장들은 항상 어떤 문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규약을 따라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법이 아주 웰폼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웰폼드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베이스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항상 웰폼드 해야 된다. 문법적으로 웰폼드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에서 본다면 x 플러스 y는 4다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아주 웰폼드한 문장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있는 것처럼 x4y 플러스 이퀄 이런 문장들이 수학에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아무런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웰폼드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문장들은 항상 문법적으로 웰폼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 베이스에 있는 문장들은 시멘틱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멘틱스는 뭐냐면 여기서의 시멘틱스라는 의미는 어떤 문장이 참이다 혹은 거짓이다, 즉 true다 혹은 false다라는 진리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값들을 우리는 시멘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서 x 플러스 y는 4다라는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x하고 y 값을 본다면 x가 1이고 y 값이 3일 때, x가 2고 y 값이 2일 때, x가 3이고 y 값이 1일 때, 혹은 뭐 0값도 생각한다면 x가 0이고 y가 4일 때, x가 4이고 y가 0일 때,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문장이 true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경우 우리가 자연수만 0 이상의 이제 정수만을 생각을 하자고요. 자, 만약에 x하고 y가 1이고 1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그 문장은 false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문장들이 참이다 거짓이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미적인 시멘틱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x와 y 값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 지금은 이제 어떤 숫자 값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진리표의 형태의 true, false로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가능한 세계, 즉 possible worl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y가 4다 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x가 2고 y가 2일 때는 얘가 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가 1이고 y가 1인 세계에서는 false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능한 값의 집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이제 수학식의 어떤 문장이잖아요. 수학식의 문장이다 보니 x와 y 값의 어떤 실제로 숫자 값들을 대입해서 가능한 세계들을 표현을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로직에서 할 때는 이건 역시 true나 혹은 false나 이런 값들을 가지고 세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possible world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x 플러스 y는 4다 라고 했을 때 x하고 y 값의 어떤 값을 대입시켜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 x, y가 뭐 1, 2, 1, 3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2, 1, 2, 2 이런 것들, 이 각각 하나가 x, y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세계들이잖아요. 가능한 세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그런데 이 가능한 세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문장에서 어떤 숫자 값을 대입한 것처럼 실제 환경에서의 어떤 값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제 말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로직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실제 어떤 문장에 대해서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가능한 형태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고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고 각각이 하나하나의 다 모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된 문장에서의 참과 거짓을 고정시켜 놓은 것,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할 테지만 가능한 뭐 예를 들어서 사례를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자연어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식 베이스의 문장이다 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문장에 true나 false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true 값을 넣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고요. 이 문장에 대해서 false 값을 넣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모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주어진 지식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그런 관련된 문장들의 true나 false 값을 고정시켜 놓은 것들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어떤 센텐스 알파가 있는데 문장 알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알파가 있는데 문장 알파가 어떤 모델 M에서 참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고 하면 모델 M은 문장 알파를 satisfy 한다, 즉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M은 문장 알파의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M은 알파를 만족한다. M은 알파의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경우에 x 플러스 y 이퀄 4라는 이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문장에 x는 2고 y는 2 값이라는 어떤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모델은 이 문장 알파를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이 모델 M은 문장 알파의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MA라고 표현하는 M 대문자에 가로 안에 알파를 넣어서 표현하는 이 MA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알파의 모든 모델, 즉
문장 알파를 만족하는 모든 모델들의 집합을 M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X나 Y에 들어갈 수 있는 걸 0 이상의 어떤 정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0, 4, 1, 3, 2, 2, X, Y에 대해서 3, 1, 4, 0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이 센텐스 알파 X 플러스 Y는 4라는 센텐스 알파의 모델 센텐스 알파를 만족하는 모든 모델들의 집합, 즉 M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인테일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테일먼트를 한국말로는 이제 보통 함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인테일먼트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테일먼트를 표현하는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짝대기 하나에 이퀄 표시를 붙여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인테일먼트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인테일먼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센텐스가 있는데, 자, 센텐스 알파가 있는데 다른 센텐스 베타를 논리적으로 따르고 있을 때, 자, 이 알파는 베타를 인테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즉 우리가 이제 인테일이 아니라 함축이라는 한국말로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함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문장 알파가 있는데 문장 알파가 문장 베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때, 즉 담고 있을 때 문장 알파가 문장 베타를 인테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예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문장 알파가 뭐냐면 왕은 독살되었다. 그리고 문장 베타는 왕은 죽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 알파, 왕은 독살되었다라는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이 왕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왕이 독살되었는데 왕이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문장 알파가 문장 베타의 의미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문장 알파가 문장 베타를 인테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의 경우는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는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왕은 죽었다는 의미가 왕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지 혹은 병들어 죽었는지 우린 알지 못해요. 독살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베타가 알파를 인테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테일이라는 건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때를 우리는 인테일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테일먼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알파가 true가 되는 모든 모델들에 대해서 베타 역시 true가 될 때 우리는 인테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의미가 뭘로 해석되냐 하면 알파가 참이되는 모든 모델들의 집합이 이 베타가 참이되는 모든 모델들의 집합에 포함될 때 우리는 인테일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 알파가 참이되는 모든 모델들의 집합이 이 베타가 참이되는 모든 모델들의 집합에 포함될 때 우리는 인테일먼트의 관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인테일을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원푸스 월드에서의 우리가 인테일먼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전트가 1-1칸에 있었습니다. 1-1칸에 있다가요, 2-1칸으로 이동을 했어요. 2-1칸으로 이동을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자, 바람을 느꼈다라는 거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가능한 조합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함정을 가지고 함정이 여기 세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바람을 느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함정이 있었다면 여기서 이제 바람을 느꼈겠죠. 바람을 느꼈겠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배제하고 단순히 이제 우리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이 세 칸에 대해서 1-2칸, 2-2칸, 3-1칸에 대해서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그냥 어떤 조합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1-2칸의 함정이 있다 없다, 2-2칸의 함정이 있다 없다, 3-1칸의 함정이 있다 없다, 각각 두 가지씩 조합이 가능하고 세 칸이기 때문에 총 8가지의 조합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거를 써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쓰죠. P12, P22, P31. 자, P는 이제 함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각각 칸을 썼습니다. 칸의 번호를. 그래서 여기에 함정이 있다, 없다. 여기 함정이 있다, 없다. 여기 함정이 있다, 없다. 자, 이렇게 조합들을 해보면 총 8가지의 조합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테일먼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총 8가지 가능한 조합들을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칸에서 이 칸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여기서의 바람을 느꼈어요. 근데 요 케이스를 보면 이 세 칸에 지금 전부 다 함정이 없는 거고요. 얘는 요 2-칸에만 이제 함정이 있는 경우고요. 얘는 2-칸과 3-1칸에 함정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총 8가지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 조합이 가능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2-1칸에 바람을 느꼈다라는 사실은 우선 배제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가능한 조합들만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반영을 한 거예요. 자, 현재 이만큼이 이 8가지가 현재 가능한 모델들의 전체 집합이에요. 가능한 조합들의 집합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모델 집합이에요. 모델 집합인데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자, 우리는 지금 2-1칸에서 바람을 느꼈어요. 자, 바람을 느꼈다라는 거는 이 2-1칸 주변에 함정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 3-1칸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3-1칸에 없고 2-2칸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양쪽 칸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1-2칸엔 함정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가 첫 번째 칸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 칸에는 함정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칸은 안전한 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지식, 1-2칸에서 2-1칸으로 이동을 해서 바람을 느꼈다라는 우리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가능한 조합은 요만큼이에요. KB라고 쓰여져 있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요만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1-2칸은 요렇게가 이제 가능한 조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두 가지의 문장을 가지고 인테일먼트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1-2칸이 안전하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칸이 안전하다. 자, 이 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인테일먼트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알파1, 1-2칸이 안전하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 대해서 가능한 조합은 지금 노란색으로 쳐져 있죠. 요만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가능한 모델들이에요. 즉 1-2칸, 요 칸이죠. 요 칸이 안전하다라는 건 이 칸에 어떤 함정이나 원푸스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칸들이 비어져 있는, 안전한 칸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요렇게예요. 그죠? 나머지 칸들은 다 이 1-2칸에 함정들이 존재합니다. 함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알파라는 문장을 만족하는 모델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1이라는 문장을 만족하는 모델들은 요만큼이에요. 즉
이 노란색은 M-알파1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가능한 모델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KB는 지금 요만큼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알파1이라는 여기 안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KB의 모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KB는 알파1을 인테일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KB가 참일 때 알파1도 항상 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 그림을 그려놓고 혹은 참거짓이라는 트루펄스라는 값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비교해 가면서 이제 인테일먼트 관계를 찾아내는 걸 우리는 모델 체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델 체킹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모델 체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델 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델 체킹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 KB가 참일 때 알파1도 참이 되더라. 즉 KB가 알파1을 인테일한다 라는 관계를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알파2 문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KB는 이제 요만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만족하는 모델들은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알파2 모델은 뭐였냐면 2-칸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가운데 칸이 아무것도 없는, 함정이 없는 그런 형태가 알파2 문장을 만족하는 모델들이에요. 그 모델들을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요만큼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모델들에서는 다 2-칸의 함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2 문장은 요만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아까 알파1 문장은 알파1이 이제 요만큼이었잖아요. 알파1이 요만큼이었습니다. 자, KB가 알파1에 쏙 포함됐어요. 근데 지금은 KB가 알파2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KB는 알파2를 인테일먼트하지 않는다. 인테일먼트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가 참일 때 알파2는 거짓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KB가 알파2를 인테일먼트하지 않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추론이라는 과정이 뭐냐면 아까 추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올드로부터,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베이스의 어떤 문장으로부터 new sentence, 즉 새로운 지식을 유도해내는 것을 우리는 인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퍼런스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KB로부터 이 I는 추론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해요. I라는 추론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장 알파를 유추해냈다, 유도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알파는 KB로부터 추론 알고리즘 I에 의해서 유도됐다. 혹은 I는 KB로부터 알파를 유도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추론 알고리즘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알고리즘이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추론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추론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운드니스고요. 두 번째는 컴플리트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운드니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추론 알고리즘 I가 KB로부터 센텐스 알파를 유도해냈어요. 즉 결론으로 이제 도출해냈어요. 그렇게 도출해냈더니 그 KB와 알파가 인테일먼트의 관계에 있다 라고 했을 때 I가 사운드니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KB로부터 우리가 날리지 베이스로부터 어떤 추론 알고리즘에 의해서 새로운 문장 알파를 이제
유도해냈어요. 유도해냈는데 이 KB의 이 모델들이 이렇게 되는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 알고리즘 I를 사운드니스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컴플리트니스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관계, 즉 KB가 모델 알파에 속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즉 알고리즘 I에 의해서 추론 알고리즘 I에 의해서 KB로부터 알파가 도출되면 우리는 그거를 컴플리트니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KB가 인테일먼트 하는 알파를 인테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을 때, 즉 KB가 인테일하는 모든 알파를 유도해낸다면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컴플리트니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운드니스는 그거와는 약간 다르겠죠. 즉 어떤 알고리즘 I에 의해서 KB로부터 문장 알파를 유도해냈는데 그 유도한 것들이 전체가 아닐 경우엔 우리는 사운드니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대로 해석한다면 그 의미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KB로부터 문장 알파를 유도해냈는데 그게 인테일먼트 관계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즉 사운드니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올바른 결론만을 유추해낸다 라는 걸 보장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사운드니스한 추론 알고리즘이고요. 유도해낼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유도해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컴플리트니스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로지컬 에이전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